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김시진홍은 경솔국지 후 국권 회복을 위해 만주로 망명한 백하 김대락 선생의 증손자입니다. 김홍은 아버지와 할아버지, 증조부가 독립운동을 하는 동안 중국에서 태어나 60세 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길만 열리면 조국으로 가라는 선친의 유언에 따라 2001년 조국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러나 독립운동을 위해 땅과 재산을 모두 버리고 만주로 망명 갔던 독립운동가의 후손, 기초 생활수급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그의 현실을 알게 된 단국대학교 학생들이 투혼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독립운동가 후손의 자립과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해 김홍과 함께 무료로 중고등학교를 다니며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실시합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훌륭한데 현충일 다음 날 정치권은 독립운동가에 대한 정체성 논란으로 오늘도 싸우네요. 2019년 6월 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토론 아니고 쓰다. 신세돈 박성인 교수의 신박 세상. YTN 라디오 생생경제 매주 금요일은 수다 떠는 시간입니다. 한 달의 첫 금요일을 늘 수다로 열어주시는 두 분입니다. 신박세상의 신세돈 박상인 교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신세돈 교수님은 살면서 실업자이신 적이 있으셨어요? 없었네요. 정말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실업자들이 일단 주로 이제 학교 졸업하고 네. 학교 오래 있었고. 네. 학교 직장 생활도 하셨잖아요. 그거는 졸업하고. 네. 학교 있었고 졸업할 때쯤 되어서 취업 전선에 나갔고 취업이 됐고 네. 다니는데 또 딴 회사에서 오시라고 해서 옮겨가고 그러니까 저는 실업자는 한 번도 적은 없었어요. 그러면 실업연금이나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취준생들의 마음을 100%는 이해하시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35년 있는 동안 그러니까 늘 그런 학생들을 봐오니까 그 학생들의 마음은 저희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을 주는 거죠. 스승의 마음으로 아프신 거지 그들의 마음을 100%는 이해 못하십니다. 실업자인 적이 한 번도 없으셨는데 심지어 지금 은퇴하시고도 부르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교수님이 이해 못하시는 걸로. 네. 자, 우리 박상인 교수님 실업자이신 적 있으셨어요? 네, 저도 실업자였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분하고 오늘 이 주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네, 저도 이렇게 졸업하고 네. 군대 갔다 와서 유학 가고 그리고 교수 생활 쭉 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인생이 단순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근데 사실 두 분 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좋은 학교라고 불리는 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재원을 가르치시는 분들인데 특히 우리 박상인 교수님은 서울대 교수님이신데 서울대생들도 요즘 취업하기 힘듭니다. 요즘 서울대 학생들도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난 것 같고요. 사실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취업하는 거는 크게 걱정들 안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저희들 학생들 보면은 정말 취업이 어렵구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주위에서도 많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오늘 저희가 실업 부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가 실업 부조라는 얘기가 오늘 들으시면 아실 거고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 들어오시면 YTN 라디오 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 샵 0945 우물정 0945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평생 살면서 실업자였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이 두 분을 모시고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실업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절절한 이야기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취준생 생활을 저도 사실 1년 딱 1년 했었고 저도 실업자였던 적이 없네요. 그러니까 육아휴직으로 아이들 그건 실업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혹시 이렇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하면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실업 부조라는 말이 조금 낯설어요. 쉽게 좀 설명하면 어떤 개념일까요?
우리 박상인 교수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 우리가 이제 실업보험이라고 하면은 흔히 이제 고용보험을 가입한 노동자가 네. 비자발적으로 즉 자기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이 됐다. 그러면 이제 실업보험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업부조라고 하면은 이런 보험을 받지 못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현 상태에서도요. 그 인건근로 취업자들의 한 45%가 고용보험 자체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고용보험이 가입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보험을 받는 사람은 그중에 20%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그만뒀거나 또는 재직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노동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한 55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특수고용 노동자 한 230만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사회자 말씀하신 것처럼 취준생들 아직 취업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실업자가 될 수가 없는 네. 그렇지만 취업 준비를 오래 하고 있는 취중생에 해당하는 청년들도 상당한 규모죠. 이런 분들이 이른바 사각지대에 있다. 이른바 고용보험 또는 실업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이른바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실업부조, 네, 실업부조인데, 네, 그렇죠. 흔히 네. 이제 실업부조라고 여러 나라에서 외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조금 한국형 그 실업부조라고 해서 네.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조금 왜냐하면은 예를 제가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실업부조가 있는 많은 유럽 서유럽 국가들 같으면 이게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또는 실업보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네. 모든 사람한테 기본적으로 받는 실직 상태에 되면은 아. 받는 기본 어떻게 베이스라인이 되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서 이제 소득 연계로 해서 실업보험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못 받는 사람도 소득 연계로 해서 받는 사람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소득 연계에서 더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실업 부조를 받게 되는 정말 실업보험에 대해서 보완적인 성격의 1층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도입하려고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는 진정한 의미의 실업부조는 아니고요. 이것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가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실업 상태에 있거나 또는 오랫동안 취업을 못했던 분들이 더 좋은 직장이나 또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걸 우리가 이제 한국형 실업부조 해서 오랫동안 사실 있습니다. 연구했던 제도고요. 네. 이것을 이제 국민취업제도 취업지원제도라는 이름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오늘 박상인 교수님께서 지금 실업부조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한국형 실업부조에 대해서도 좀 짧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신세동 교수님, 네. 이 내용 또 우리 교수님 좀 디테일 신세돈 아닙니까? 또 우리 교수님 아주 이 내용을 자세히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박상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형 아주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 한국형 실업부조가? 이게 원래 부조라, 그러니까 부조라는 거는 서로 돕는다는 뜻이거든요. 네. 부라는 게 이렇게 받쳐주다라는 한자고 조는 돕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식 실업부조라고 해서 대단히 고상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이도저도 아니다. 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아까 이제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럽형 소위 실업부조는 그냥 실업된 상태에서 있는 사람들한테 다 주는 거단 무조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제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조건이 좀 있어요. 네. 그 조건이라는 게 뭐냐? 과거에 2년 동안 일을 했었어야 돼요. 과거 그리고 2년간 네. 취직 활동, 구직 활동입니까? 아니면 네, 구직. 그러니까 취직 그러니까 경험이 일을 정말 했었어야 돼요. 있었어야 돼요. 네. 그다음에 구직 활동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재산이 일정 수준 미쳐야 되고. 재산이 있어야 해요? 없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고? 일정 수준 미쳐야 된다고. 어느 네. 수준 미쳐야 되고. 네, 미쳐야 그다음에 됩니다. 소득도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 미쳐야 된다는 네. 게 있어요. 네. 근데 또 단서를 들여다보면 구직 활동을 아까 해야 준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 있어야 준다 했잖아요. 근데 또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이상하게 돼 있는 게 조금 헷갈리는 그런 제도인데요. 저는 순수하게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일정 기간 동안 직업이 있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열심히 직장을 찾아다녀야 된다. 그러면 돈 주겠다. 이 제도는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봐요. 근데 정말 부조, 도와주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조건을 보면 이러한 경우에는 이것이 아니어도 된다.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있으나마난 네. 조건이 되어버렸다. 저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현실의 취업 준비생들 오랫동안 취준생이라고 하는 그 청년들이 굉장히 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취준생들은 직장을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경우가 지금 취준생만이에요? 네, 그리고 또 경단녀 같은 경우에 네.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도 2년 안에 직장을 가졌을 가능성이 없죠. 이런 게 조금 우리 특수 상황이다라고 해서 그런 분들까지 포함을 하자 해서 좀 늘어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유형이 두 가지인데요. 저도 표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유형은 요건 심사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선발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또 따로 있는 거고요. 이건 이제 소득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재산과 취업 경험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조금 뒤에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 신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거에 대한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교수님은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데 지원을 해주는 거는 찬성한다요. 일단 제일 중요한 조건은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박상인 교수님은 조건을 달고 지원을 해주는 것만을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외국처럼 조건이 없어도 복지 개념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사실 재정이 되면은 사실은 네. 저는 외국처럼 1층 구조처럼 네.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도입 못하고 한국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도입하는 것은 재정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그러니까 구직을 장려하는 그런 것들을 가미시켜서 지금 나온 제도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좀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 좀 특수한 취준생들이 많은 상황이나 경단녀가 많은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분들까지 대상으로 삼았다는 건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준생과 경단녀가 우리나라에만 특수한 고용 비고용 사람들의 형태입니까? 취준생은 상당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수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물론 다들 취업 준비를 하는데 네. 우리 같이 취준생 생활을 몇 년씩 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네, 그런 경우는 많은 경우는 아니다. 과거 네. 일본이 이런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제 말씀은 네, 일본도 그랬었고 지금은 경직기가 좀 그렇습니다. 좋아지고 그런 취준생 오랫동안 하면서 사회에 직업을 못 가지고 오랫동안 운동회원 외톨이를 한 세대들 네. 그분들이 지금 일본에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들이 되고 있죠. 네.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취준생에서 운동회원 외톨이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쓰는 거는 꼭 필요하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경단녀 문제도 우리 또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출산 이후에 경력 단절 상태에 들어가는 네.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럽 같은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 이런 건 심각하지가 않기 때문에요. 좀 우리 특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 친구가 의사인데요. 얼마 전에 정리해고가 있었나 봐요. 근데 물론 기준을 갖고 있겠지만 대부분 여의사들이 좀 같은 조건이라면 많이 회사에서 내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나라의 특수한 노동시장의 특징인 것 같긴 하는데 그러면 신 교수님 네. 지금 이 실업부조가 굉장히 이슈 중에 하나인 게 이게 총선용 선심성 정책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아까 박 교수님은 언급하시면서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했었던 거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제도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네. 상당히 혼란스러운 게요. 구직을 해야만 주는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봐요. 네. 그런데 무슨 문제점에 봉착을 하냐 하면요. 구직해도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구직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게 하나가 문제가 있고 둘째는 내가 구직을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그래서 구직을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것이 요식행위가 되거나 유야무야한 요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게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예 차라리 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이제 실질적으로 주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것도 보면은요, 이게 이런 규정이 있어요. 폐업한 자영업자 등 고용부 장관이 지정하는 특정 취약계층에 이 돈을 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취업 취약계층. 네. 고용정책기본법에 규정된 대표적인 취업 취약계층. 그러니까 네. 취업 취약계층이라고 했지만 뭐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이게 고용부 장관이 지정하면 받을 수 있게끔 아주 두루뭉술하게 규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일정한 소득, 여기서 일정한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중위소득의 50% 미만 네. 경우에 한해서 50만 원씩 6개월을 주겠다. 결국은 그거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총선도 있고 선심입니다. 물론 내년 7월서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지만 이런 걸 가지고 몇 명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적어도 몇십만 수준일 거거든요. 네. 몇십만 수준이면 이게 기준이 있으나 유야무야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저는 아까 취업을 꼭 해야만 된다라는 게 그게 사실 입증하기도 어렵고 또 하다 보면 취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조건 자체가 저는 굉장히 차라리 그냥 솔직하게 처음에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했을 때처럼 그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가면 훨씬 더 아주 단순했을 텐데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바꿨냐? 한국형 취업 지원제도요? 네, 맞아요. 그럼 제가 교수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네. 교수님의 주장은 조건을 걸고 주는 건 찬성. 근데 지금 여기서 건 조건들이 증명할 수 없는 없고. 조건들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조건도 없애고 그냥 복지 차원에서 주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말씀이세요? 교수님도 그런 주장이신 거 아니에요? 교수님은 궁극적으로는 복지 차원에서 다 줘야 하지만. 글쎄요, 아니, 이게 뭐 유럽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그런데 네.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여력이 그러니까 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어려우니까. 거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하는 취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조건을 단 거죠. 네, 조건을. 그런데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입증한다는 건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제 장치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취업 상담을 받아야 된다든지 구직 활동한 것에 대한 뭐 리포트를 해야 된다라든지 네. 이런 조건들을 한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취업을 할 유인을 더 주기 위해서 6개월 동안에 50만 원씩 이렇게 주는데요. 6개월 이전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 60% 정도를 취업해도 주겠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에 돈 받고 취업하도록 기다리고 하는 그런 유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네. 취업을 빨리 할 수 있는 유인도 제도에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총선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7월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걸 총선용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사실 노동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논의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노동연구원 중심으로 연구를 했었고요. 이 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디테일한 것들을 어떤 식으로 실행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네. 두고 봐야 될 부분들이나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만은 최소한 한 10년 이상 논의를 거쳐서 나온 안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실정의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많이 없는 것들 이런 것들 다 고려했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에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가 없는데 이거 효과 있겠냐라는 부분은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만으로는 실업 문제나 취업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 제가 늘 주장하는 경제 구조 개혁들이 네. 같이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제조업, 한계 제조업의 위기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구나
되느냐. 네. 적극적인 사업 재평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구조를 바꾸는 정책, 적극적 노동시장, 사업 재편 정책,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한국형 실업 부조 내지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야지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도 필요한 제도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교수님. 저는 우리가 실질적인 문제를 짚고 갑시다. 지금 기준이 되는 게 기준 중위소득의 50%예요. 네. 자, 근데 기준 중위소득 50%라는 컨셉트가요.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 이게 기준 중위소득이요. 1인 가구냐, 2인 가구냐, 3인 가구냐, 4인 가구냐에 다 달라요. 네. 그러면 넌 무엇이 우려되냐 하면 4인 가구에 산단 말이에요. 4인 가구에 사는데 4인 가구에서 사는데 그 기준이 중위소득이요. 452만 원이니까 절반하면 한 220만 원쯤 돼요. 이게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50%에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뭔 일이 벌어질 거냐 하면 4인 가구, 5인 가구 중에서 하나가 분리 독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 가구로 자체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서 가구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분화되면서 쪼개지면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네. 형식적으로 실제로는 이상하지도 않아 위장인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장될 수 있는 네. 꼼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요. 근데 무슨 제도든 그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네, 교수님. 아니 이론상으로 신 교수님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신 교수님 있거든요. 말씀이 이론상으로 네. 가능한데 사실 6개월 동안 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은 제가 좀 들고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있기는. 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게 우리 제도 설계할 때 기준을 정할 때 정말 칼로 물 베듯이 탁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기준 전후로 생기는 또 사각지대가 절벽 생기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도를 만들 때 가능하면은 이렇게 하나의 큰 기준점에서 탁 나눠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스무딩 아웃이라고 하는 거죠. 점점점 혜택이 줄면서 그렇게 크게 절벽이 안 생기게 네. 만들어주는 제도를 좀 고안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좀 행정 편의적인 입장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기준점 전으로 되고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나누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말씀하신 또 이제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이거 자체만 놓고 보면은 뭐 너무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정도의 혜택은 아니지 않을까. 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신세동 교수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이유도 아까 우리 박상현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결국 일자리 취업 문제는 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복지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일자리 취업 문제 해결책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조금 불만이고 결국 미봉책이다. 우리가 또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 문자도요. 이런 제도에 있으면 불편한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왜냐하면 3481님 내가 낸 세금 이런 걸로 다 빠져나가고 경기는 안 좋다고 하는 힘든 세상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낸 그 보험 내에서 하는 건데 이 제도는 국민취업제도는 100%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말씀 하실 수 있고요. 4852님은 타일 시공하는 32살 청년입니다. 건설 현장으로 진입한 지 3년 됐고요. 힘들어도 꾹 참고 버텨서 지금은 대기업 회사원 연봉보다 수입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취업 안 된다고 일자리 없다고 하는데 건설 현장에서 본 제 또래들만 해도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고 편한 일 찾으려고 하면서 일자리 없다고 합니다. 구직 활동하는 20, 30대들 너무 편하고 돈 많이 주는 일자리만 찾지 말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의견을 말하는 30대 당사자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국민 취업 제도 사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일자리도 없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가 낸 세금으로 헛된 일 한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의 좀 다양한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저희 토론은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금요일 토론 아니고 수다 신세돈 박상인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청취자분들 문자 보낸 거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아까 이거 세금 내가 본 세금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실질적으로 이거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 신세돈 교수님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반대죠. 반대고 지금 현재 정부가 이야기한 거로는 35만 명한테 한 5,040억 정도 주고 또 내년 내후년에 가면 이걸 더 늘려서 대상 인원을 상당히 60만 명, 그러니까 35만에서 2배 가까이 늘리기로 그러면 금액이 1조는 훨씬 넘어가는 규모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이게 말은 취업 지원 제도라고 했는데 사실은 취업 지원이 아니다. 이것은 그냥 도와주는 그냥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그냥 돈을 그냥 던져주는 건데 그 소득이 낮다는 것도 이게 공정하지 못한 것이 실제로는 5명, 6명 사는 가구에서 괜찮은 중산층이었는데 이거 준다 하니까 그 분리해서 아까 그 이야기. 분리해서 네. 아니면 친척 집에 주소를 옮겨 살고 네. 그리고 이거 300만 원을 받고 이러는 것들로 인해서 정말 누수가 많다. 저는 그래서 아까 취지에 찬동하는가? 취지에 찬동한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납세자들의 부담이나 앞으로 이 규모가 커진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게 흔쾌히 참 좋다 박수 칠 수 있는 제도는 못 된다. 아니 네. 취지는 좋지만 아까 꼭 같아요. 최저임금 얼마나 좋아요. 시간당 한번 생각 같아서 15,000원 주고 싶죠. 취지는 아주 좋죠. 근데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부작용을 마찬가지 논리로 취지는 좋으나 이것이 어마어마한 그 국고 또는 재정 세수의 낭비를 가져오는 네. 거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네. 거죠. 근데 교수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두 분한테 왜 실업자였던 경험이 있냐 없냐를 여쭤봤냐면 사실은 저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제도에 대해 되게 부작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학 나와서 저처럼 안정적인 직장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혜택을 받기보다는 주는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정말 필요한 혜택을 정말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세금을 쓰라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닌가라는 좀 이상적인 생각을 전 좀 하게 되거든요. 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먼저 이게 지금 재정 지출이 당장에는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제도라든지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있다. 이미 있는데 이게 체계적이지 않게 관리가 오히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제도들을 좀 통합해서 체계적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 같은 그런 재정 지출이 과다하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네. 거의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효과가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취업들이 더 늘어나고 그죠. 그다음에 만약에 이 기회가 없었더라면 취업을 못하고 더 실업 상태로 오래 있고 그래서 생산적인 활동을 못하면서 일본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운동员외톨이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면은 사회적인 손실은 엄청난 겁니다. 네. 그 이후에 들어가서 재정적으로 들어갈 부분이나 생각하면 엄청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활성화시켜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도를 한다는 건 전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 세금이 잘 쓰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충분 조건이 아니다는 거죠. 네. 이거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든지 사업구조 재편, 경제구조 개혁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중소중견기업들이 생산성과 임금이 올라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리고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이런 산업구조 개편에서 새로운 일자리에 맞는 노동시장에서의 재교육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연결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 근데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이 바뀌는데 한 부분이다 이것이. 네. 그렇게 봐야 되고 이것이 모든 걸 해결하고 보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게 또 없으면 그 제가 말씀드린 전반적인 시스템이 작동이 되지 않는다. 하나의 시작점이다.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실업 부조 문제가 이제
이 논의가 국내에서 꽤 오래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도 10년 넘게 논의가 됐는데. 이명박 정부부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도 이제 레퍼런스로 우리가 참고 있는 나라들 보면은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재정적인 문제였죠. 그렇죠. 그런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한국형이라는 식으로 해서 적극적 노동시장하고 결합시켜서 들어오는 식으로 좀 디자인됐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에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정부 여러 프로그램들이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생기면서 비효율적으로 사실 되고 있어서 차제에 이걸 통폐합해서 체계적으로 가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뭐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비판적이지만은 이 정책만은 제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네. 있다. 물론 내년 내후년에 디테일한 확장을 어떻게 하느냐는 부분들도 시행하면서 다시 봐야 되지만 이건 잘하고 있다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게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거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야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국민취업제도를요. 일자리를 위한 거라면 네. 아까 우리 박 교수님하고 저하고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살리고 혁신하고 이런 쪽으로 정부가 그런 쪽으로는 난 돈을 쓰겠다는 이야기를 정부가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제도는 말은 취업지원제도라고 했지만 사실은 복지제도라는 거예요. 네. 특히 못 사는 사람에 대한 복지제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복지제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약이나 또는 아까 이야기했던 지금 꼼수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네. 그러니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돈이 많이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보 양보할게요. 내가 이런 제도를 수긍을 한다고 하면 이런 조건 안에서는 제가 수긍할 거예요. 네. 뭐냐면 돈으로 주지 마라. 돈으로 주지 말고 정말 이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울 것이 분명하니 예를 들면 식량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교통비로 쓸 수 있는 교통으로 준다. 꼭 그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데 쓸 수 있는 돈으로 그 식권이나 상품권으로 주는 것은 저는 그건 가당하다. 그러나 돈을 주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가난하지도 않으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야구 구경 가고 가서 호프집에 가서 술 네. 마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 기성세들이 너무 많이 봐오기 때문에 그런 돈이라면 우리는 정말 단돈 10원도 아깝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돈으로 주지 않고 상품권이나 또는 뭐 전통시장의 권이나 이렇게 특정한 함께 목적으로 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돈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전 그런 면에서는 제한적으로 이 네. 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 저는 정부가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전환해 줬으면 수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지금 그렇게 어떻게 이런 제도라는 게 항상 누수가 있죠. 그 누수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잘하느냐도 하나의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구덩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그런 누수 부분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시는 것도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금 외에 다른 걸로 주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분들이 뭐 이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서 한다면은 현금 안 주고 다른 걸 주면 깡으로 다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나쁜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 물건을 받아서 네. 시장에 나가서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 부족활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현금으로 주는 게 더 저는 효율적이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잠깐만요, 네. 두 분. 웃자고 하는 토론인데 자꾸 너무 또 심각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두 분의 얘기가 청취자들이 비등비등해요. 제가 소개해 볼게요. 4039님은 어떤 정책이든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 다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자, 이거는 박상인 교수님 말이고요. 2099님은 놀고 있는 국회의원 세비 주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 이건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 1228님 조금 문자가 거친데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으니까요. 자기 개발 못하는 게으른 자들 때문에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돈 훔쳐서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표현을 조금 거칠지만요. 1959님 그냥 줍시다. 어려운 사람 무상으로도 도와주는데 국가에서 이 정도도 못 해줍니까? 한 달에 50만 원인데 국회의원을 일도 안 하고 한 달에 1,000만 원도 더 받아가는데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3481님은 실업급여 받는 분들 어떤 분일까요? 전국의 건설 현장 가보면 인부가 없어서 난리고 외국인 취업자들 월 최소 300에서 700만 원까지 받고 갑니다. 한국 사람들 실업급여 받으려고 노동청에 줄 서 있어요. 노동의 인식 변화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요? 보내주신 분들도 계세요. 물론 실업급여하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두 분의 생각이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고 사실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 사실 정말 솔직한 제 마음은 신세동 교수님 같은 마음이지만 그러나 정말 이것 때문에 한 명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또 저는 해야 외국의 될 예를 하나 거죠. 들어서 네. 말씀을 드리면은 핀란드에서 노키아라는 기업, 우리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었죠. 네. 핀란드에서 노키아가 이제 망했을 때 거기에서 일했던 분들이 실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분들이 벤처 같은 걸 많이 해서 한 3년 안에 노키아에서 나온 분들이 창업을 통해서 새로 고용한 숫자가 노키아가 망하면서 없어진 일자리보다 많아지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데 한 몇 가지 이유를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핀란드의 이런 실업 부조와 실업 보험 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노키아 자체도 나가는 사람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는 미천이 되는 지식과 그리고 기본 돈 같은 걸 좀 쥐어주고 나갑니다. 그런데 나와서 사업을 구상하고 뭘 하려면은 경제적으로 너무 쫓이면은 하기가 참 어려워요. 새로운 거를. 근데 어느 정도 너무 안 쫓이는 상태에서 여유를 가지고서 이것저것 좀 찾아보면서 계획할 수 있는 시간. 우리보다 훨씬 긴 시간을 줍니다. 사실은 거의 한 4년을 여기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준비 기간을 거쳐서 창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정말 어려움, 저도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보고 살지는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그런 경우를 가끔씩 봅니다. 네. 근데 50만 원 어떻게 보면은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거 이런 생각이 들 돈이고요. 또 정말 어려울 때는 그거 50만 원이 한 달에 있다는 게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봐봐요. 지금 두 분도요. 박사인 교수님은 50만 원이라고 얘기하고 신세동 교수님은 300만 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에 따라서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50만 원은 6개월 동안 그렇죠. 주는 거죠. 같은 말이지만 한 달에 우리가 50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300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50이라는 것 자체 한 달 자체가 아주 작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라는 거는 외국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다. 아까 4년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오늘 청취자들 문자가 뜨거워요. 1603님, 저는 나이 72에 경비하고 있어요. 기초연금 맞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3496님, 돈을 어찌 쓰던 간에 취준생들 벼랑 끝에 몰려있는데 곁에서 지켜보면서 나라에서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의 유연성 필요하다면서요. 실업자들 위한 복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시간이 없는데 짧게 요 청취자 문자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 나면 꼭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유연성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뭐냐 하면 회사 쪽에서 쉽게 고용하고 쉽게 해고하고 네. 필요에 의하면 뽑고 필요가 없으면 이렇게 해고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유연성이에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요소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요. 젊은 사람들이 일이 있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고 또 돈도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전통적인 차원에서 회사가 쉽게 해고하고 쉽게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식도 굉장히 건전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요. 자기가 이 일이 힘들어서 3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데도 핑핑 노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정말 심각한 노동시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우려하는 것은 우리는 정말 살기가 어려웠을 때 정말 쌀 한 대 사기 위해서 하루 18시간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일했단 말이에요. 요즘 학생들은 안 그런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의 근로의식이 굉장히 좀 걱정스럽다. 근데 교수님 그 쌀에 대한 고민은 안 할지 몰라도 또 우리 젊은이들은 교수님이 못했던 고민을 또 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우리 경제가 사회가 바뀌었고 경제가 바뀌었고 또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사회가 되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게 가기 위해서 제가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기성세대, 저도 기성세대인데 입장에서 보면 우리 때 생각하면 왜 저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잣대로 또 젊은 사람들을 재단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분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맞아요. 것이지 어려운 일을 안 한다라고 책망만 해서는 또 기성세대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우리 신세정 교수님은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가장 젊고 가장 젊은이들을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또 오해하실까 봐. 근데 유연성 관련해서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이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가 있어야지 사실은 그렇죠. 노동자들의 저항이 해고나 이런 거에 대한 저항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연성과 안전망, 고용 안전망이라는 것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가면 더 이런 부분이 그럼요. 중요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런 안전망, 고용 안전망들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아, 오늘 청취자분들 의견이 진짜 팽팽해요. 그 팽팽한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지금 우리의 생각의 위치인 것 같아요. 시간 되면 또 다시 한번 이 주제 가지고 수다를 한번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하고 이제 한여름에 뵙겠네요. 7월 첫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